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5월 19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주말 되셨습니까? 네, 금요일 저녁에는 저희 고객분의 그 자녀 결혼식이 있어가지고요. 금요일 저녁부터 되게 바빴습니다. 비가 와서 야외 결혼식이었는데요. 비가 와서 어떡하나 그때 막 천둥 번개도 막 치고 그랬었거든요. 7시부터 시작이었는데 다행히 7시부터는 비는 조금씩 왔지만 날씨가 많이 좋아져 가지고요. 굉장히 은혜로운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또 저희 스터디 모임이 있어 가지고요. 스터디도 하고 어제는 또 일요일 교회 갔다가 부모님하고 오랜만에 또 어제는 부모님 댁에서 또 어머니가 해주시는 생태탕에다가 또 맛있는 점심을 같이 먹고 오후에는 축구 가서 3시간 동안 또 열심히 공을 찼습니다. 저희 고객 지난주에 새로 오신 고객분 중에 그 양재동에 사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러면 축구 구경 오라고 했더니 진짜 오신 거예요. 50대 초반이신데 앉아서 한 1시간 보더니 전무님 그냥 동네 축구가 아닌데요 하면서 좀 깜짝 놀래고 갔었는데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토요일은 아침에 반포종합 운동장 7시부터 9시 6시 요즘 거의 6시 반부터 9시에 있고요. 일요일은 양재 근린공원 축구장에서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공을 차니까 심심하신 분들은 구경 오셔도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신용등급 강등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아침에 모닝브리프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결론은 거의 뭐 다 나온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최상무가 또 정리를 잘 해줘가지고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오늘 아침 모닝브리프도 참고를 하시고 그래도 혹시 놓친 게 있나 싶어서 신문 기사에서 요 신용등급 관련된 기사를 쭉 오늘 다뤘으니까요. 우리가 항상 어제 좀 전에 제 친구 고등학교 친구랑 통화를 했더니 주말에 설악산 대청봉 갔다 왔다는 거예요. 어디 그 백담사 쪽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고 하는데 4시간 만에 올라갔다고 해서 오 대단하다. 네, 그 친구도 이제 왼발잡이 조기축구 축구 감독했던 친구라 가지고 아주 튼튼한 꿀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산을 제가 말씀드린 게 산이 올라가는 게 험난해도 우리가 늘 올라가던 산이면 큰 두려움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신용등급 관련된 이슈도 신문기사 읽으면서 과거에는 왜 2011년 8월 달에는 왜 급락을 했었고 또 23년 8월 1일 달 그리고 이번에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지 뭐 그런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을 또 안 볼 수는 없죠.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뭐 구독자라는 표현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뭐 매일 이렇게 서로 얼굴 보고 제가 얼굴은 못 뵀지만 댓글 보면서 제 머릿속에 이번에 인턴총회 때 얼굴 뵌 분들도 계셔가지고 얼굴 뵌 분들은 이제 얼굴이 확실하게 눈에 확 머릿속에 기억이 이제 그림이 딱 그려집니다. 우리 유종지미님 같은 경우라든지 여러분들 또 형님을 비롯해서 이제는 딱 얼굴이 기억이 나지만 얼굴을 아직 못 뵌 분들은 제 마음속에 또 그림이 있습니다. 네. 매일같이 이렇게
댓글 보면서 보다 보니까 편지 주고받는 그런 사이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문자도 좀 우리 가족끼리도 문자 제 동생하고 제가 문자를 한 3개월에 한 번씩 문자 하나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죠? 훨씬 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이렇게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맺어진 참 소중한 가족보다 더 소중한 인연이다라는 생각은 늘 합니다. 자, 오레가니안 호안님께서 이번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박 대표님의 이번 대응 방안이 정말 궁금합니다 하시면서 저는 11선 기준으로 위에서는 눌림목 매수하고 더 폭락해서 아래에서는 매도세가 더 세니까 관망해 보려고 합니다. 댓글을 보면 그 분의 실력을 또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오레가니안 호안님이 이 댓글을 보면서 어느 정도 그 중고수시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요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11선 기준을 위에서는 눌림목 매수하는데 이게 깨지면 매도세가 세니까 일단 관망을 해본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보통 이렇게 테크니컬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 보면 기준선이 있죠. 보통 5주 이평선 이런 것도 괜찮고 5일 이평선 5일, 5주 그리고 5개월 이평선이잖아요. 그죠? 근데 차트 한번 쭉 이렇게 보시면 5개월 이평선이나 5주 이평선 밑으로 들어갔을 때는 관망을 했다가 그 위에 올라왔을 때는 또 매수를 좀 적극적으로 하는 플레이가 맞습니다. 좀 단기적으로 레버리지라든지 코덱스 레버리지 얘기하는 겁니다.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종목들 보면 이 트레이딩의 개념이 없이 트레이딩을 하시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손실을 보는데 트레이딩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요 기준을 지키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수신데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유미님은 신용카드를 거의 99.9% 이상, 저도 거의 현금은 쓰지 않는데 그래도 현금을 제가 매주 한 20-30만 원씩을 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제가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식당에서 서빙하시는 이모님들 만 원씩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한 번씩 이제 아이들 만나면 애들한테 특히나 이제 가족과 함께 이렇게 오신 분들 있으면 아이들한테 아빠 엄마 따라다니면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겨 하면서 일부러 5만 원씩 이렇게 주다 보니까 그래서 현금이 좀 필요합니다. 정영관님께서 오늘은 부산집에 와서 전모님 웜의 심박 듣고 있습니다 하셨네요. 방송 들으며 숙제를 해결했다는 행복한 마음입니다 하셨습니다. 아프시면 안 됩니다. 속상합니다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헬렌킴 님께서 오랜만에 또 댓글 남겨주셨네요. 항상 감사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처음 시작할 때부터 꾸준히 듣고 있는 왕팬이랍니다. 네, 제가 어떻게 잊어버리겠습니까? 네, 그 미국에서 아들 졸업식 때문에 뉴욕에서 올 때 헬렌킴 님하고 카톡으로 페이스톡 살짝 잠시 했었거든요. 네, 그렇게까지 했는데 제가 어떻게 잊어버리겠습니까? 순발력이 정말 뛰어나시네요. 방송하시면서 날아다니는 모기를 잡으시다니. 네, 제가 모기 신공 보여드렸죠. 지난주 금요일 방송 마지막 끝부분에 보면 모기가 한 마리 싹 하는데 탁 해가지고
방송하면서 이렇게 모기를 잡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검도 했지 않습니까? 제가 한창 이제 검도 열심히 할 때는 이 죽도로 날아다니는 파리를 잡은 적도 있습니다. 딱 들고 있다가 파리의 움직임. 야, 그러고 보니까 이 파리의 움직임도 그걸 갖다가 처음부터 막 잡으려고 휘두르면 안 되고요. 딱 들고. 이 검도가 보면 이제 중단이라는 자세가 있고요. 이렇게 상대방 목을 향하고 칼을 이렇게 딱 쥐고 있는 게 중단이라는 자세고요. 그 다음에 하단이 있고 칼을 내리고 있는 하단 자세가 있고, 그 다음에 상단 자세라고 있습니다. 칼을 딱 위에 들고 상단 자세로 있다가 딱 저기 오면 딱 내리치는. 상단 자세로 이렇게 파리의 움직임을 한 1, 2분 동안 계속 가만히 보면서 얘가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는지 그걸 딱 보고 있다가 단칼에 내리치는. 그랬던 적도 있었습니다. 대학 다닐 때 얘기고요. 부모님께서 읽어주는 신문기사가 마치 국어 선생님이 교과서에 시를 읽으며 단어가 의미하는 뜻과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비유를 설명하듯 듣기만 해도 지식이 되고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운동할 때 땀 흘리며 들으면 1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은 제가 이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그 국어 선생님 국어 선생님 이름이 살짝 기억나려고 했는데, 그 1학년 때 국어 선생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저보고 신문을 읽으라고 권유해 주신 분이 바로 국어 선생님이었잖아요. 참고서를 옆에 놔두고 제가 이 시의 주제와 뭐 소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시험에 나오는 막 그런 거 막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게 국어 공부가 아니라 좋은 칼럼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하면서, 시도 마찬가지고 그죠? 수필이나 그러면서 그런 걸 많이 읽으라고, 특히나 이제 신문에 좋은 칼럼들. 그 좋은 습관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번에 스승의 날 때 꼭 연락을 한번 드리고 싶었는데,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반에서 50몇 등 한 친구가 한 명 있거든요. 그 친구가 지금 언론사에 가 있는데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오만 걸 다 기억을 해요. 아니 반에서 우리 때는 60명이었잖아요. 그 50몇 등을 했었는데 고등학교 때 얘기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이 서울대 법대 들어간 친구는 그러고 보니까 서울대 법대 들어간 친구는 집중해서 공부만 했으니까 기억을 못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 50등 한 친구는 담임 선생님 제가 이렇게 헷갈려서 그때 누구지 하면 바로 나오고요. 또 옛날 무슨 체육대회든 뭐든 얘기하면 바로바로 그때 누가 어떻게 했다라는 거 바로바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사람마다 이 탤런트가 다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모든 사람은 다 천재로 태어났는데 한 방향을 향해서 가면 1등부터 1000등까지 순서가 있지만 내가 타고난 그 탤런트 쪽으로 달리면 누구나 1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친구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 고등학교 때 그런 기억을 다 기억을 해서 그런지 저희 고등학교 재경 총동문회 사무총장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반에서 50등 했던 거에 대한 너무 디테일한 걸 얘기한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요. 그리고 유튜브 이름 채널님께서 제가 퇴근길 브리핑 차트 분석해 드릴 때 마우스 우클릭 하면서 딱 뜨는 거 맞습니다. 그게 안 보이시는데 그거 보이도록 제가 이제 하겠습니다. 그 보이게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때까지는 그 클릭을 해서 오른쪽에 뭐 시가 종가 뭐 이렇게 딱 뜨는 거
그런 게 표기가 안 되는데 앞으로 신차 분석할 때 다 보이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모기신공으로 웃음을 줬다고 하셨고, 가끔씩 아버님 이야기가 참 뭉클하게 다가옵니다. 어쩌면 그래서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옛말이 있나 봅니다 하셨습니다. 두 아이의 아버지인 저도 무늬만 아빠가 아니라 진정한 아빠가 되도록 더 노력해야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보면요, 지나고 보면 다 아이들이 부모님 닮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부모님 닮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뭐라 할 게 아니라 우리부터 잘해야 됩니다. 우리 은혜님 얘기 요거만 하나만 더 읽고 신문 보겠습니다. 황금맘 은혜님이신데, 가족이 전부 하이톤에 많이 빠른 편이라 대화인데도 싸우냐고 물어서 아이에게 차분한 저음이 정서에 좋다 해서 잘 때 웜의 심박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빨리 말하시는 연습하지 말아주세요. 느림의 미학 소중해요. 이제는 초2 딸아이가 들어야 꿀잠 잔다고 먼저 챙기고 있습니다. 제가 참 요 댓글 보면서 이 초2 딸아이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죠? 제 동생의 딸아이가 그 조카가 초2 이제 초3, 그냥 한없이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초2 따님이 제 목소리 들으면서 꿀잠 잔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이 초2 때 웜의 심박 이런 게 아이들 모르잖아요. 그래도 우리 이 뇌에 이런 게 다 남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 쌓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전에 아이가 부모 닮게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닮는 게 아니라 아기 때부터 부모들이 무슨 말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걸 다 보면서 그러면서 아이한테 쌓이는 거거든요. 아이한테 다 쌓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 동생하고도 어제 점심 먹으면서 부암동이라는 부산의 부암동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피난 오셔가지고 그쪽에 이제 자리를 잡으셨는데 굉장히 한마디로 이제 판자촌이죠 거기. 그런 곳이었는데도 제 동생도 굉장히 어릴 때 있는데 어렴풋이 기억이 난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초2라고 해서도 이 웜의 심박에 지금은 뭔 말인지 몰라도 그게 다 쌓일 겁니다. 자, 그러면 신문을 이제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는 로스차일드의 투자 비결은 세계적 금융 명가 후계자도 온다. 아시아 리더십 컨퍼런스가 있네요. 이분이 제임스 로스차일드 웨스트 에로 대표라고 합니다. 자, 로스차일드 가문은 지역 대부업 수준의 금융업을 온갖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글로벌 금융산업으로 바꿔놓았는데, 이 가문의 시조인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는 1700년대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유대인 집단 거주 지역인 게토에서 살았다. 12살에 부모를 잃고 소년 가장이 된 마이어는 고물상부터 시작해서 금융업으로 가문을 일궈냈다. 로스차일드 가문이 이끈 금융자본주의의 역사는 아직까지 금융경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1일 20일 이번 주네요. 열리는 아시아 리더십 컨퍼런스 ALC에서는 세계 최고 금융 가문이 전하는 투자 비법을 들을 수 있다. 그래요? 가봐야 되겠네. 로스차일드 가문의 후계자 중 한 명이 제임스 로스차일드 웨스트 에로 대표가 연사로 나서고, 로스차일드 가문과 같은 오랜 금융 명가에 검증된 투자 원칙이 지정학적 긴장과 기술 혁신, 인구 변화와 같은 도전에 어떻게 적응해 왔는지 알아본다.
특히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전역의 역동적인 경제와 혁신 허브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투자 기회와 산업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리다. 제임스는 2012년 뉴욕에 설립된 글로벌 투자사 트루에로 파트너스 총괄 파트너다. 로스차일드 가문의 다양한 투자 법인을 이끌었고 가문의 자선 기금을 운용하는 윈드밀 힐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위원회에도 속해 있고 로스차일드 재단인 야드 하나디브의 리더십 멤버로 재무 및 감사위원회에서도 활동 중이다. 야드 하나디브는 이스라엘에서 로스차일드 가문의 자선 재단으로 예루살렘에 위치한 이스라엘 대법원과 국립의사당 건립을 지원했군요. 네. 자, 로스차일드 하면 화폐 전쟁 그 책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보다 먼저 그 화폐 전쟁 책이 나오기 전에 이 로스차일드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준 책이 있는데 아마 기억을 못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신 책인데 이 로스차일드에 대한 얘기가 담겨져 있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원복 교수님의 먼 나라 이웃 나라. 거기 유럽편을 보시면요. 유럽편 처음 시작할 때 이 로스차일드 얘기가 나옵니다. 잠깐만. 예, 하여튼 그 첫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로스차일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이 금융에 전 세계 금융 시장에 어마무시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20일에 22일 아시아 리더십 컨퍼런스 갈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영상이나 기사 나오면 꼭 챙겨봐야 되겠네. 자, 오늘의 메인 주제인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요 얘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S&P 때는 미국 증시 6% 급락을 했죠. 피치 때는 1%대 하락. 이번에는 전문가들 무디스 예고된 조치 시장에 미칠 영향 제한적일 듯이라고 되어 있고요.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은 금요일인 지난 16일 주식시장이 마감된 뒤에 발표가 됐습니다. 본격적인 영향은 미국 증시가 개장하는 19일부터 오늘부터 나타나게 되겠죠. 전문가들은 미국 신용등급 하향이 이미 어느 정도 예고된 조치인 만큼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2011년 8월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3대 신용평가사 중에서 처음으로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내렸을 때는 시장이 단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S&P 500 지수가 하루 만에 6.66% 급락했고요. 666으로 빠졌었네요.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이 MSCI가 집계하는 세계 지수도 5.13% 내렸습니다. 야, 세계 지수가 5.13이나 빠졌네요. 다만 이후 시장은 빠르게 반등했고 열흘 뒤에는 S&P 500 지수나 MSCI 세계 지수는 신용등급 강등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열흘 뒤. 채권 시장에서는 오히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면서 미국 국채로 투자자들이 몰려서 미국채 가격이 오르고 채권 금리는 하락했고요.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그해 8월 5일에는 2.58%에서 한 달 만에 9월 6일에는 1.98%까지 내렸습니다. 채권 금리는 국채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죠. 오히려 국채를 신용등급 강등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 미국채가 신용등급 강등이 됐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미국채를 팔아야 되나? 그러면 팔면 금리가 급등을 하겠죠. 금리가 급등을 하면 이래저래 이 금리에 있어서는 다들 노이로제가 있다 보니까
아, 큰일 났구나 하면서 그날 이렇게 지수가 빠졌는데 실제로는 한 달 뒤에 채권 금리도 오히려 더 떨어졌어요. 그죠? 더 떨어졌고 주가도 다 올라왔습니다. 과거 두 번의 미국 신용등급 하락대 S&P 500 이때가 2011년도에 S&P에서 강등을 하고 그 다음 월요일날 8월 8일날 블랙 먼데이가 돼버렸죠. 6.66% 장대 음봉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는 2.12 정도 빠진 수준이었고 23년 피치가 또 금리를 내렸을 때는 금리가 아니라 등급을 하향시켰을 때는 이때는 8월 2일 1.38%밖에 안 빠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도 1.34 8월 달에 좀 빠지다가 반등 9월 달에 좀 들어오다가 다시 10월 달에 쭉 빠지죠. 23년도에는 자 23년 8월 피치가 미국 신용 등급을 강등했을 때는 충격이 다소 완화된 모습이었는데 1.38% 하락하는데 그쳤고요. 당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요게 이제 좀 다르게 움직였죠. 4.05에서 이틀 뒤에는 4.2까지 올랐다가 다시 4.05 수준으로 안정이 됐고요. 다만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등 미국 은행권 불안이 겹치면서 국채금리는 같은 해 10월에 5% 찍었었죠. 그때 4.98%까지 상승하며 불안이 이어졌다. 장중에는 5% 찍었었습니다. 그리고 23년 10월에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또 시작이 됐었죠. 이번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은 3대 신평사 중 가장 늦은 조치인데다가 앞서 무디스가 23년 11월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하면서 강등을 예고했었고요. 이렇게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을 하고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에 뭔가 이 부정적인 요인이 해소가 안 되면 그러면 강등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확하게 딱 18개월 만에 강등을 한 겁니다. 모하메드 엘 에어리언 알리안츠 그룹 고문은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치는 역사적인 사건이고 언론의 주목을 받겠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신기한 차트 분석에서도 그때 당시에 주가 차트 보여드리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 관련된 기사 아직 2개나 더 있거든요.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이 빚 늘려서 무디스 편향적인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디스의 신용등급 하향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재임 기간에 등급 강등을 겪은 세 번째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고요. 공화당 소속 대통령으로는 처음입니다. 2011년 8월 요때는 오바마 대통령 시절이었고 그죠? 2008년 11월 달에 당선이 되셨었고요. 이때가 대통령 3년 차죠. 9년, 10년, 11년. 대통령 3년 차였었고 그 다음에 23년 8월 요때 피치가 강등했을 때는 바이든 대통령 재임 시절입니다. 모두 민주당 소속이었다. 백악관과 친트럼프 인사들은 전인 바이든 행정부에 책임을 돌렸는데 쿠시 데사이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정부의 낭비, 사기, 권력 남용을 근절하고 우리 사회를 다시 질서 있게 만들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켜 바이든이 초래한 난장판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주장했고요. 그는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 관료들조차 바이든과 민주당이 수조 달러를 코로나 경기 부양책 등에 무분별하게 쏟아부은 결과 국가 부채가 급증하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됐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낸 레리 서머스가 지난 21년 바이든 대통령의 경기 부양책에 대해 너무 크다,
경제 과열과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을 가리킨 것이다. 스티븐 청 백악관 공보국장은 무디스 이코노미스트인 마크 잔디를 거론하며 그는 오바마 행정부의 자문위원이자 클린턴 행정부의 후원자라고 비판했고요. 반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무디스의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추진하는 무책임한 세금 감면 정책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맞섰고요. 오늘날의 공화당은 재정 적자나 국가의 재정 건전성에 전혀 관심이 없다면서 공화당은 초부유층을 위한 수조 달러 규모의 감세에 집착하고 있고 그 결과는 결국 물가 상승, 국가 부채 증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뿐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가운데 무디스는 역대 행정부와 의회 모두가 반복되는 재정 적자와 증가하는 이자 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합의하지 못해 왔다면서 이번 등급 강등의 책임이 특정 정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언급을 했습니다. 워맨신바그 지금 매일매일 듣고 계신 분들은 어렴풋이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미국 정부가 재정 흑자가 난 때가 있었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한 2달, 석 달 전에 한번 신문 읽으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빌 클린턴 시절에 그죠? 네. 민주당 빌 클린턴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1988년 요 언저리 때 흑자가 납니다. 그죠? 네, 흑자가 납니다. 그런데 미국의 재정 흑자는 결코 금융시장에 좋은 소식은 아니죠. 네, 그 이유도 쭉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 관세랑 이런저런 게 좀 맞물려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후속 기사도 관련된 기사니까요. 요거 보면서 또 말씀드릴게요. 트럼프 관세 전쟁 중에 미국 신용 강등 찬물 뒤집어 썼다. 신용 등급 강등을 했죠. 무디스가 16일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최고 등급이 트리플 A나 마찬가지죠. 앞에 대문자로 되어 있는데 트리플 A에서 더블 A1으로 낮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디스 평가에서 미국 신용 등급이 이 트리플 A를 받지 못한 것은 1917년 이후 108년 만의 일이다. 야. 앞서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와 피치는 각각 2011년과 23년에 이 최고 등급에서 한 단계 낮췄고요. 이에 따라 이제 미국은 3대 신용평가사 모두에서 최고 등급을 박탈당했습니다. 자, 무디스 기준의 신용 등급 한번 이렇게 표를 보시면서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최고 등급 받고 있는 나라는 그러면 또 도대체 어딘가? 요즘 독일 안 좋다 해도 독일, 트리플 A, 스위스, 캐나다, 싱가포르, 그리고 호주. 야, 그렇네요. 그 다음은 AA1인데 미국, 핀란드, 오스트리아이고요. 야, 우리나라가 글로벌 넘버 3에 있습니다. 대한민국하고 아랍에미리트. 야, 아랍에미리트하고 대한민국 이렇게 AA2이고 우리 밑에 야, 영국, 프랑스, 대만, 홍콩, 중국, 일본,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가 A1밖에 안 되네요. 이건 좀 의외네. 아랍에미리트도 그죠? 디폴트 가능성이 거의 없고 사우디도 거의 없다고 봐지는데, 야, 사우디가 A1입니다. 자, 그 밑에 폴란드, 아이슬란드, 슬로베니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스페인 축구는 잘하는데, 멕시코도 축구 잘합니다. 포르투갈, 와, 이 축구 강국들 밑에 다 있네요.
포르투갈, 우루과이, 이탈리아. 야, 근데 이탈리아 BAA3, 포르투갈 BAA2. 야, 이탈리아가 저 밑에 있다, 그죠? 아무튼 대한민국 앞에 영국, 프랑스, 일본 다 무릎 꿇어. 예, 이런 수준입니다. 야. 자, 무디스는 강등 이후로 급격히 불어난 미국의 국가 부채를 들었고요. 미국의 국가 부채가 지금 올해 5월 기준으로 36조 2200억 달러입니다. 5경이 살짝 넘고요. 불과 1년 만에 1조 6600억 달러, 2300조 늘었고요. 무디스는 등급 1조 6,600억 달러면 우리나라 1년 GDP예요. 이야, 무디스는 등급 조정 보고서에서 정부 부채 비율과 이자 지급의 비율이 지난 12년간 유사한 등급의 국가들보다 현재의 높은 수준으로 증가한 것을 이번에 반영을 했다. 다만 무디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반년도 안 된 이 시점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는데요.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한 4년간 조용하던 무디스가 편향적인 결정을 내렸다면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미국의 국가 부채는 하루 평균 45억 4천만 달러, 6조 한 3천억씩 늘었고요. 이게 하루입니다. 하루에 국가 부채가 6조 3천억씩. 미국 1인당 인구 1인당 약 10만 6천 달러, 1억 5천만 원 정도. 가구당은 약 3억 8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고요. 네, 이게 왜 미국 인구랑 가구당으로 이렇게 비교를 했냐면 이 국가 부채가 사실상 세금, 정부가 미래의 세금을 담보로 발행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세금은 누가 내느냐? 미국 국민들이 내는 거니까. 이렇게 미국 국민이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이 빚을 부담해야 되는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미국 국가 부채 추이 한번 보세요. 1969년도에 3,500억 달러 수준에서 5조, 13조, 27조 이게 지금 달러입니다. 달러. 그러다가 36조. 완전히 가파르게. 이 미국 국가 부채도 이 복리의 마법이 지금 작동되고 있죠. 연도별 미국 재정 적자 규모도 보시면 2015년만 하더라도 4,390억 달러 수준이었다가 코로나 때 3조 1,320억 썼고요. 그리고 24년도에도 지금 1조 8,300억 정도 재정 적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때 거의 4,000조. 그리고 24년도에도 2,600조 이렇게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이렇게 대규모 적자를 쓰면서도 경제가 당연히 돈을 푸니까 경제는 좋았겠죠. 주식 시장도 좋았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좀 대범해지고 있다. 나쁜 짓 해봤는데 큰일이 안 일어나니까 더 대범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고 봐지고요. 미국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6.4%로 과거 50년간 평균 한 3.7%를 크게 웃돌고 있고요. 1년 기준이죠. 이 수치는 10년 뒤에는 9%까지 오를 것으로 무디스가 내다봤다고 합니다. 무디스는 향후 상황도 어둡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 국채 급증에 따른 이자와 사회복지 지출이 증가하는 데 반해서 각종 감세 정책으로 인해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을 꼽았고요. 지난해 미국 정부가 국채 이자로 지출한 금액은 1조 1,330억 달러. 이 앨런 머스크가 얘기했죠. 첫 국무회의에서 작년에 우리가 국채 이자로만 1조 달러 이상 썼다.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나라 돈으로 이자로만 1,500조 작년에 냈습니다. 올해 국방비 8,500억 달러보다 훨씬 많고요. 이 같은 의무적 지출이 미국 재정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는 73이었는데 2035년이 되면 78%로 더 악화될 것으로 추산을 했네요. 무디스는 미국의 재정 건전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되고 있고 그 자체가 경제 전반에 부담될 것이라고 했는데 또 부채를 둘러싸고 매년 반복되는 미국 정치권의 갈등도 신용등급 강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부채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2000년대 조지 부시 행정부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대대적인 감세 정책을 펼쳤고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 때 대규모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며 막대한 빚을 냈고요. 바이든 정부 시절 23년 5월에는 부채가 의회가 정한 한도 당시 31조 4천억 달러에 도달해 더는 국채를 발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국가부도 위기까지 내몰리기도 했고요. 결국 사회복지를 축소하는 등 공화당 요구를 받아들이는 선에서 위기를 모면했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7월 10년간 3조 달러의 적자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 법인세율을 20일에서 15%로 내리는 등 대대적인 감세를 공약을 했고요. 당선 후에는 향후 10년간 최대 4조 5천억 달러에 이르는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세수 부족을 메우고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고요. 또 국채금리를 낮추기 위해 제롬 파월 의장을 압박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은 트럼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보이는데 보고서에서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 중인 재정 개편안이 향후 몇 년간 미국의 의무 지출과 재정 적자를 줄이지 못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재정 적자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양임석 연세대 교수는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미국채에 대한 매력과 신뢰도가 떨어져서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국채금리를 떨어뜨리려는 트럼프 정책이 큰 장애물을 맞는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살짝 지금 금리 상태가 어떤가 한번 볼까요? 시장은 이렇게 마이너스 1%.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좀 모르다 보니까 그동안의 미국 시장은 항상 음봉으로 끝났었거든요. 2011년 8월 달도 그렇고 2023년 8월에도 발표하고 그 다음 날은 약하게 시작했다가 더 빠져서 끝나는 모습을 늘 보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금리는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환율은 뭐 똔똔하고 있고요. 이것도 중요하죠. 나중에 한번 그때 당시에 환율은 어땠었나 이런 것까지도 다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다시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결국은 여기 표에도 나와 있지만 아까 요 표였나요? 결국 그 전에 S&P랑 피치가 내렸던 등급으로 무디스가 제일 늦게 요 등급으로 내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는 좀 미미하다고 봅니다. 두 번의 케이스에서도 지난 23년에는 8, 9, 10월 달에 좀 빠졌고요. 2011년에도 그 8월 8일 그날 6.6% 이래 확 빠졌는데 그 전에 7월 말부터 이 얘기가 미리 돌았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확 빠집니다. 그리고 그때는 QE2가 또 종료되는 시점이었고 남유럽 위기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었고 2011년만 하더라도 미국의
그 실업률이 여전히 6%대였던가 높았을 겁니다. 2009년 11월 달 정도에 미국의 실업률이 한 10%까지 올라가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의 후폭풍에 의해서. 그러고 나서 10년, 11년, 12년, 13년까지 QE1, QE2, QE3 하면서 그때는 지금하고 완전히 다르죠. 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디플레이션으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버냉키 의장이 돈을 헬리콥터에서 막 풀듯이 그렇게 QE1, QE2 하던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신용등급을 강등 맞으니까 야 이거 큰일 났나? 신용등급이 그런데 과거에도 보시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나라 IMF 때도 신용등급 강등이 후행적으로 옵니다. 후행적으로. 그래서 그거 보고 나중에 투자를 하면 항상 좀 망치게 되죠. 후행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이번 무디스의 조치는 굉장히 후행적인 조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 미국 시장에 미칠 영향은 아까 아침에 얘기했었나요? 그냥 어느 댓글에서 나왔듯이 최근에 가파르게 V자로 올라왔잖아요. V자로 올라온 거에 대한 이익 실현 정도의 빌미 제공 정도? 그런 거지. 이게 시장을 갖다가 여기서 다시 한 10% 빠뜨리는 그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5%도 빠지기 힘들 거다 생각합니다. 일주일 동안 다 감안하더라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8647이 뭐길래 미국 정치권 발칵 FBI 국장이 올린 사진이라고 돼 있는데 8647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이 조개 껍데기로 8647이라고 쓴 사진을 올렸다고 합니다. 8647. 자, 미국 정치권이 숫자 8647의 의미를 두고 발칵 뒤집혔는데 반 트럼프 진영인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이 지난 15일 해변 산책길에 멋진 조개 껍데기가 보이네요 하면서 8647 모양으로 배열된 이 조개 껍데기 사진을 올렸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86은 살해하라는 속어이며 47은 47대 대통령 트럼프를 뜻한다면서 대통령 암살 음모 혐의로 이 코미에 대한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코미의 사진을 본 트럼프도 더러운 경찰, 끔찍한 일이라고 비난했고요. 하지만 코미는 트럼프를 정치적으로 축출하라는 의미에 불과했다면서 살해의 뜻은 없었다고 해명했다네요. 코미 전 국장은 오바마 정부 때인 2013년 FBI 국장에 임명됐으나 2017년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임기 10년 중 절반도 못 채우고 해임이 됐었군요. 86은 1930년대 미국 뉴욕에서 형성된 속어로 쫓아낸다, 제거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가장 오래된 사전 메리엄 웹스터의 사전에는 식당에서 재료가 떨어진 메뉴를 서비스에서 제외하거나 행패를 부리는 손님을 쫓아낸다는 뜻이라고 나와 있다네요. 1910년에서 30년대 미국이 음주를 금지하던 시절 뉴욕 웨스트 빌리지의 베로 스트리트 86번지의 비밀 술집이 첨리스에서 유래됐다는 설도 있고 당시 경찰 단속이 나오며 술에 취한 것이 티나는 말썽 손님들을 86번 출구 후문으로 내쫓았다는 뉴스윅은 일부 마피아가 86을 죽이다는 뜻으로 사용한다면서 살해 대상자를 8마일 끌고 가서 6피트 깊이 구덩이에 밀어넣는다는 뜻이라고 보도했고요. 캐셀 속어 사전
에도 서양의 표준 무덤 규격이 길이가 8피트면 약 2.4m네요. 그리고 깊이는 6피트로, 길이가 8피트고 깊이는 6피트. 이게 86이 죽이다, 사법적으로 처형하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야, 그렇군요. 과거에도 86이라는 속어를 쫓아내라는 의미로 종종 써왔던 미 정치권에서는 과도한 논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요. 트럼프가 집권 중이던 2020년 민주당 소속 미시간 주지사 그레천 휘트머가 8645 배지를 착용하고 TV에 나오거나 46대 대통령 바이든 재임 시절 그를 탄핵하라는 의미의 8646 티셔츠가 판매될 땐 이런 논란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고요. 워싱턴 포스트는 이 숫자는 수년간 정치권에서 사용됐지만 지금처럼 소란스럽거나 폭력적 의미를 띠지는 않았다면서 지난해 트럼프 암살 시도 사건 이후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 했고요. 버클리 소재 캘리포니아대의 니콜 홀리데이 교수는 우리가 극도로 당파적이고 양극화된 문화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언어의 의미를 두고도 이 같은 동요가 발생하는 일은 전혀 놀랍지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정말 이 트럼프 저격, 그죠? 암살 시도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긴 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 정광훈 대표가 나와서 그 유튜브 하는 것도 86번가 였었는데, 그죠? 왜 86번가가 뭐냐 했더니 예전에 유학할 때 그 86번가 근처에서 저거 뭐 자취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정광훈 대표는 아마 이 뜻을 알고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의 종언이라고 되어 있고요. 미중 관계 특이점 왔지만 미국 패권의 종말인가? 선언은 일러 이번 관세 협상 중간 타결 보라. 첨단 과학 기축 통화도 마찬가지. 주가 국채 달러 가치 흔들렸지만 셀 아메리카도 이제 진정 기미. 우리에겐 위기와 도약 갈림길 오롯이 새 정부의 몫이다. 그런 갈림이군요. 지난 6일 타계한 미국의 대표적 석학인 조셉 나이 하버드대 교수는 그의 저서 Is the American Century Over? 에서 영국이 20세기 초반까지 영국에 의한 평화 팍스 브리타니카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해군력이 제2, 제3위 국가의 해군력을 합한 것보다 크게 유지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았고요. 나이 교수는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의 국방비가 2부터 12국가의 국방비 합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에 중국의 거센 도전에도 상당 기간 미국에 의한 평화시대는 종식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보유 핵무기도 5034기 대 500기로 미국이 현격한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군사력을 전 세계에 투사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 집중하고 있고, 특히 최근 15년간 남중국 해와 대만 해협에서 중국이 급속도로 증가시키고 있는 해군력과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스텔스 기능 전투기 같은 첨단 무기 개발과 놀랄 만한 실전 배치 속도는 동북아 지역 안보에 심각한 도전이라고 하고요. 트럼프 2기 집권 후 100일 동안 쏟아낸 이 메가 혁명 실현 방안이 국제 국내 이슈를 막론하고 철저한 자국 이익 우선주의에 매몰되어서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에 의한 평화 시대에 종언이 온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는데, 이코노미스트지가 지난 100년 미국 역사에서 대통령 취임 후 첫 100일간 이렇게 세상을 뒤엎어 놓은 적이 없다고 평가한 점에서도 트럼프 2.0의 위력을 실감한다. 이러한 트럼프 100일 혁명의 소용돌이 가운데 팍스 아메리카의 향배를 가늠할
미중 관계 특이점을 주목해 보고자 한다.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시간이. 네. 첫째, 미중의 치킨 게임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5월 11일 스위스에서 중간 타결한 미중 관세 협상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둘째는 무소불위의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발효일인 4월 9일 중국을 제외한 모든 협상 대상국의 상호 관세 적용을 유예한다는 일종의 휴전 선언을 했는데 미국제 투매라는 뜻밖의 난적과 맞닥뜨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셋째, 첨단 과학과 기축통화 문제에서 중국의 도전을 발본색원한다는 미국의 방침은 확고하고 이것은 딥시크 등 중국의 자체 첨단 기술 혁신에 대한 미국의 충격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기축통화 문제를 보면 중국이 전 세계 수출입액의 12.5%, 미국이 전 세계 수출입액의 11%를 점하고 있는데 반해서 거래통화 비율은 중국 위안화가 1.7, 미국 달러는 무려 39.3%를 차지하는 극심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중국의 불만이다. 넷째, 벌써부터 내년 상하원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2.0의 레임덕이 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코노미스트지는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탈환할 확률을 80%로 전망하고 있고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이 불리한 데다가 현재 하원은 219대 216석으로 공화당이 근소한 세석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고요. 트럼프 3선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본디 법무장관이 이미 불가능함을 시사한 바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여러 측면에서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의 종언을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하겠고 3년 전 워싱턴 DC에서 필자가 주관한 국제회의에서 조셉 나이 교수는 중국의 도전과 역사의 교훈 제하의 만찬연설을 통해서 중국이 군사력 성장에 힘입어 무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미국은 관리된 경쟁이나 협력적 경쟁에 초점을 둬야 함을 강조했다네요. 전후 80년을 이어온 미 패권의 시대가 나이 교수가 제안한 대로 미중의 협력적 경쟁 시대로 이어질지 아니면 미국이 메가혁명의 깃발 아래에 휩싸이든지 어떤 경우든 우리가 그저 팔짱 끼고 바라볼 수만은 없을 것이다. 공교롭게도 메가의 대두와 한국의 대선이 맞물려 있다. 밑동이 흔들릴 수도 있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오롯이 내달 초 출범하는 신행정부의 몫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오면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행복한 한 주, 건강한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